두 번째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다. 예를 들면 작년에 2017년도부터 해서 뭐 하여튼 2018년도 일단 2017 이건 2017년도 데이터네요. 2017년도에만 5억 5천 달러, 55억 달러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ICO를 통해서 암호화폐들이 마구마구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버블이 막 꺼지면서 뭐 없어진 것도 한 400개 이상 벌써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뭐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던 19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의 이른바 닷컴 버블 시절하고 이제 조금 비교를 한 거예요. 닷컴 버블 때도 그랬다. 근데 닷컴 버블보다는 오히려 더 심하다, 현재 지금. 왜냐면 뭐 어떤 검증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좀 써놨고요. 과거의 얘기들. 네, 쭉 이제 한번 나중에 뭐 기회 되시면 한번 다 읽어보시고. 네, 다만, ICO들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도, ICO들이 망해가고, 그 다음에 가격들이 폭락을 했는데도, 2018년도에, 이른바 미국의 벤처 캐피탈에, 이 크립토, 즉, 이 암호자산에 대한 이 투자는 좀 늘었다. 이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ICO 열풍은 꺼졌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 크립토 분야에 대한 투자는 좀 늘었다. 요런 게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묻지마 투자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막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거를 뭐 약간, 뭐, 수평적 진보냐, 뭐, 수익적 진보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아까 테마가, 두 번째 테마가, 아까, 이게 왜 안 나온 거죠? 네, 첫 번째는 규제에 관련된 분야였고, 여러분, 그죠? 네, 두 번째가 이제 옥석 가리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얘기는, 여러분들 요새도 뭐 무슨 이상한 거래소에서 가격이 얼마 되면 무슨 아파트 준다, 그런 이상한 뭐지, 자기들 듣도 보도 못한 코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좀 했었고요. 이제 세 번째 얘기를 좀 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얘기예요. 기관 투자들. 예. 과연 근데 그동안은 아시다시피 기관이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제가 아까 초창기에 쭉 얘기를 드렸듯이 이름 있는 기관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름 있는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가 생겼다.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이제 이 벡트 거래소 얘기죠, 여러분들. 예, 현재 지금 2019년도에 하여튼 상반기 중에 현재 1월이다 2월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상반기 중에 하여튼 코인 마켓을 그나마 한번 들뜨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이 벡트 거래소입니다. 이 벡트 거래소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겠지만, 네. 예, 요게 이제 아이스 거래소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이 아이스 거래소라는 게, 잠깐만, 이거 하나 제가 또 하나 킬게요. 벡트 거래소에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킬러 고양이님이 정리해 주신 건데, 이 벡트 거래소가 대충 아시겠지만, 네, 여기 이제 아이스 거래소는 이제 유럽의 선물 옵션 거래소예요. 예, 이게 원래는 이제 이른바 인터컨티넨탈 엑스체인지를 해가지고, 이 뉴욕 증권 거래소, 원래 미국 회사입니다. 예, 미국 회사인데, 세계 최대의 거래소 그룹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요즘은 여기 NYSE가 이게 뉴욕 증권 거래소죠. 예, 또는 선물이 거래되는 CME 그룹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아이스 거래소라는 게 있는데, 아이스 거래소는 주로 영국의 주로 헤드쿼터는 뉴욕이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금융의 상당한 거래량을 거의 거래량으로는 세계 최대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거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선물 거래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그런 주식 거래가 아니라. 그래서 얘들이 원래 12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연기돼가지고 1월 말, 2월 이게 나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스타벅스하고, 유명한 이 보스턴 컨설팅하고, 예, 이렇게 일단 메인들이 좋아요. 이렇게 합작을 해서 설립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목을 특히 많이 받았고요. 이 암호화폐 분야의 선물 계약,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선물 계약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받았죠. 근데 얘들이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CME하고 씨봇에 이미 CME하고 씨봇에 상장이 돼 있죠. 2017년도 12월 8일인가에 씨봇에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20일인가에 CME 상장을 했죠. 네,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현금 결제. 즉 뭐냐면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되 결제는 달러 베이스로 결제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뭐 만긴 날이 예를 들면 오늘인데 오늘 만기가 돼가지고 비트코인 최종 가격이 6,000달러다 완비트에. 그럼 완비트에 6,000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차익만큼만 지불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코업 예를 들면 매수했으면 5,000불에 매수한 사람이 오늘자 결제 기준으로 6,000불 했으면 1,000불만큼 수익을 붙여가지고 현금 결제를 해주는 구조인데, 이 벡트 거래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예요. 뭐냐면 비트코인을 주는 거야. 얘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겠다. 만기 시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기 시에 비트코인으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격은 뭐 얘들 나름대로 이제 뭐 T코카라든가 가격 베이스는 얘들이 만들겠죠. 중요한 건 현물 결제라는 겁니다. 기존의 거래소와 다른 건. 그래서 그러면 현물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요가 분명히 늘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현물 결제니까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선물 계약을 예를 들면 뭐 10만 개를 뭐 총 수량을 만든다, 또는 뭐 총 수량을 뭐 100만 개를 만든다. 그러면 해당 현물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결제해 줄 수가 있으니까. 물론 전체 거래량 중에서 미결제 약정을 주로 카운팅을 하겠죠. 왜냐면 뭐 순식간에 사고 파는 그런 단타나 이런 거래들은 그거를 나중에 결제할 때 현물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미결제 약정, 그 다음에 나중에 결제 약정이요. 그래서 이 벡트 거래소가 개시를 하면 일단은 비트코인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게 현재 비트코인을 벡트 거래소에서 기대하고 있는 현재 그 모멘텀이에요. 근데 아직 된 애들이 날짜가 자꾸 연기되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것도 SEC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CFTC 상품선물 거래소 안에 CME가 거기서 그냥 쉽게 말해 선물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선물 거래를 거래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비트코인도 하나의 종목인 거고, 또 CFTC라는 그 미국 상품선물위원회 안에 그 규제 안에 씨봇에도 현재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는 SEC입니다. SEC가 아직은 뭐 승인을 머지않아 하긴 할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같이 1월 말인데 2월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 있다. 비트코인이 아직은 뭐 가격이 하여튼 이번에 많이 빠졌지만, 이게 하여튼 딱 확정돼가지고 나오면 비트코인이 좀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일정 부분 오를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봄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느 정도까지 갈 수준이다라는 흐름으로. 궁금하신 분은 지난번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벡트 거래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벡트 거래소가 이 비트코인만 거래할 게 아니고 처음에는 비트코인으로만 시작을 하겠지만 주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또는 암호 자산에 대해서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확대를. 예를 들면 뭐 이더리움도 들어가고 또 이오스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벡트 거래소가 뭔가 오픈을 하는 게 확정이 되면 분명히 시장에는 호재입니다. 호재.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 벡트 거래소가 뭔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방금.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테마가 뭐였냐면 좀 헷갈리네 잠깐요. 바로 선수 입장이에요. 그러면 벡트 거래소 같은 것이 생겨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선수들이 이른바 선수라고 하는 기관들의 돈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기관들의 돈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ETF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ETF에 대해서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ETF 자체도 이게 말 그대로 호불호가 갈려요. 즉 가능성 있는 ETF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또는 암호자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어쨌든 뭐 어떤 유동성 공급에는 어떤 현금이 유입이 돼서 암호화폐 시장에 약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 재료들은 이 벡터 거래소와 이 ETF 등등이 조금은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네. 말을 막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막 숨 막히네. 네,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톰슨 로이터가 이제 그 금융 쪽에 유명한 조사기관이에요. 예, 여기에 따르면, 뭐 하여튼 뭐 금융기관 중에 대형 금융기관 중에서 이른바 기관이죠. 기관 중에서 한 20% 정도는 뭐 이런 제도가 되고 뭔가 시장이 꾸며지면 들어올 관심은 있다. 뭐 현재 이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다음번하고 연결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참여를 못했던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비트코인 자체가 무슨 뭐 비즈니스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보안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거래소 해킹이 엄청나게 여러분 많이 일어났잖아요. 2018년도 아마 해킹 당한 건수만 따지면 아마 무지막지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 거래소에 맡겨야 되냐. 기관들이 뭐 예를 들면 고객들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뭐 10,000개를 샀다 또는 뭐 이더리움을 뭐 10만 개를 샀다. 그걸 어디다가 누가 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뭐 개인 기관들의 그 펀드 매니저들의 개인 지갑에 넣을 수도 없고 회사 법인 지갑에 넣을 수도 없고 굉장히 어떤 보안성의 문제가 그동안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린 수탁 서비스가 이 수탁 서비스가 이제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기관들이 돈만 내면 맡아줄게. 수수료 좀만 내. 그게 아까 말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가 하고 있는 수탁 서비스, 그 다음에 서클이 폴로닉스를 인수해서 하고 있는 수탁 서비스, 그 다음에 무슨 이번에 빗썸도 뭐 미국의 스타트업 하나를 인수해가지고 그 서비스 나선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런 수탁 서비스가 지금 많이 좀 뭐랄까 붐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이미 뭐 수탁 서비스를 그 서클을 통해서 하려고 애들이 준비 중이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수탁 서비스가 돼야만이 기관들의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매력적인 비즈니스 분야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 쭉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참여.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요 수탁 서비스의 공급 기관. 그래서 뭐 피델리티라고 유명한 그 펀드 운용사죠. 우리나라도 우리 여러분들도 은행 가서 뭐 펀드 같은 거 들을 때 보면 해외 펀드에 특히 해외 펀드 쪽에 피델리티 뭐 인피니티 펀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돼 있죠. 얘들이 그래서 이제 피델리티는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매출이 없고요. 코인베이스는 의외로 좀 된다. 거래 매출이. 그다음에 뭐 이비트라는데도 뭐 조금 되고 아직은 안 큰데 이게 2019년도에는 상당한 양이 될 거란 얘기예요. 왜? 기관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려면 수탁 서비스가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종목들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내가 100억 원어치 살래. 그러면 야 코인베이스 니네가 내 거 비트코인 100억 원어치 보관 좀 해놔. 수수료 뭐 1년 보관료로 뭐 얼마 줄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서비스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생긴다는 얘기는 기관들도 올해 참여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이 보고서에도 아까 보고서 첫머리에 제가 그건 뭐 안 읽어드렸는데 가격은 얘들도 자신 안 해요, 전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가 어느 정도 규제의 방향이 잡혀서 규제의 방향이 잡힌다는 얘기는 제도권이라는 얘기예요.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기관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수탁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기관들이 참여하고 하면 그래도 이제 아까 두 번째 테마에서 말씀드린 옥석 가리기가 된 후에 기관들이 특정 어떤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투자자들이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넘어가는 그때처럼 폭등이 나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폭등은 제가 볼 때 이따가 5번째에 있는 다른 게 있어요.
예, 그렇게 보고 이제 또 ETF 얘기도 현재 ETF 얘기도 예, 아마 결국은 ETF가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ETF가 네, 왜냐하면 뭐 SEC 입장에서도 뭐 계속 거부만 할 이유는 없죠. 예, 제도적 보완책이 만들어지면 예, ETF도 결국 만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가 나온 얘기. 우리가 현재까지 현재까지 말씀 나눈 거를 정리해 보면 예, 아까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현재까지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옥석 가격이고 예, 옥석 가격이고 예, 세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 뭐였죠? 세 번째가 이제 기관 참여고요. 예. 예.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예. 잘 들으신 분들은 알 거고. 예, 이거 하나를 딱 띄워놨어야 되는데, 여기. 예, 규제, 죄송합니다. 규제가 계속 2019년도에 확산이 될 거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봐야 되고, 그 규제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될 거다. 예, 옥석이 가려지고 수탁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기관들이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지금 1, 2, 3번 한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증권형 토큰 얘기를 해봅니다. 지금부터.